나이가 들수록 제사는 본 뜻보다 허례허식과 다툼이 먼저 떠오른다. 조상을 기린다며 모인 자리가 정작 가족 간 갈등의 무대가 된다. 누구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불만을 품고 누구는 음식의 순서를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가. 고작 나물 한 접시, 과일 한 자리 놓는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얼굴이 붉어진다. 돈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누가 더 내고 덜 냈는지가 끝내 화근이 된다. 제사 비용을 두고 형제들이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조상을 기리는 자리에서 서로의 속내만 드러나는 셈이다. 열심의 문제 또한 갈등을 키운다. 어떤 이는 일찍부터 정성껏 준비했는데 또 다른 이는 슬쩍 발만 담그듯 행동한다. 그 차이가 원망이 되고 결국 말다툼으로 번진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오가면 제사는 이미 무너져 버린다. 고부 갈등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며느리는 시댁 제사 준비로 지쳐가고 시부모는 며느리의 정성이 부족하다 탓한다. 그날 하루는 그 집안의 긴장과 갈등이 폭발하는 시간이 되기 쉽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감사와 화합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과 피곤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의미는 어디로 갔는가? 제사는 조상을 기리고 자손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보다 형식과 자존심, 돈과 의무에 더 얽매인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제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검토하지 않고 이어가면 짐이 되고 질문을 던지고 본뜻을 붙잡을 때 지혜가 된다. 오늘 우리는 그 물음을 다시 꺼내야 한다. 제사의 본래 뜻은 무엇이며 나는 왜 이 제사를 이어가고 있는가? 제사는 본래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집안에서 제사는 갈등과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까닭은 형식은 커졌지만 마음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뜻은 잊고 겉모습만 지키려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며 상처가 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음식 문제이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음식의 가짓수와 순서를 두고 다툼이 잦다. 저는 몇 가지를 해야 하는가? 생선은 굽는 것이 맞는가 찌는 것이 맞는가? 과일은 반드시 5가지를 맞춰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불거진다. 원래는 그저 사소한 선택일 뿐인데 사람의 자존심이 얽히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누군가 그건 잘못 올린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정성과 체면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작은 자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서운함이 커지면 언성이 높아진다. 음식은 본래 정성을 담아 조상을 기리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지만 어느새 그것은 자존심을 걸고 다투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제사를 준비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음식 재료를 사고 필요한 물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이는 넉넉히 내놓고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품고 또 어떤 이는 사정이 어려워 적게 내면서 괜히 위축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형제들 사이에는 늘 계산기가 놓여있는 셈이다. 돈을 더 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낸다라는 생각을 품고 덜 낸 사람은 나는 늘 부담만 주는구나 하는 자책에 빠진다. 그렇게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돈을 따지는 장부가 되어버린다.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은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신 누가 얼마를 냈는지 드러내는 증표처럼 여겨진다.
열심의 차이도 갈등을 만든다. 어떤 이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한다. 전을 부치느라 밤을 새우고 탕을 끓이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바쁘다는 이유, 힘들다는 핑계가 앞세워진다. 그 차이가 곧 원망이 된다. 준비한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소리가 울린다. 그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말싸움으로 번진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눈치를 본다. 그러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된다. 넌 늘 뒷전이지 않느냐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찌른다. 이렇게 서로의 열심을 비교하는 순간 제사는 기쁨이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된다. 특히 며느리와 시댁 사이의 고부 갈등은 제사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한다.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는 제사 준비의 대부분을 맡는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일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정작 그 수고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며느리는 시부모의 기대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면서 긴장은 쌓이고 불만은 점점 커진다. 겉으로는 정갈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지만 그 뒤에는 며느리의 한숨과 눈물이 숨어 있다. 제사가 가족의 화합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상처 입히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체면 또한 갈등을 키운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집 제사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이다. 다른 집안과 비교하며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차려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 그러나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준비하는 이는 더 지치고 가족은 더 무거워진다.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직하고 바르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더한다. 그 결과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체면을 세우는 무대가 된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하나이다.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이다. 조상을 기린다는 본뜻이 중심에 있다면 음식의 순서나 비용의 차이는 대수롭지 않다. 그러나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형식만 남으면 형식은 사람의 허영을 자극한다. 허영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상처로 이어진다.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상이 차려져도 그 뒤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다라고 말했다. 화려한 제사상은 남들에게는 잘 차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을 차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다툼이 자리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본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다. 노년의 삶에서 제사가 짐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지쳐가는데 형식은 점점 무거워진다. 제사가 본래 가져야 할 의미, 즉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이 화합하는 자리라는 본뜻은 사라지고 부담과 다툼만 남는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앞서 우리는 제사가 왜 다툼의 자리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형식이 커지고 마음이 사라지자 조상을 기린다는 본뜻은 희미해지고 허례허식과 갈등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사가 본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사가 짐이 아니라 등불이 될 수 있을까? 해답은 단순하다.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본래 제사는 떠난 이를 불러내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공부이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제사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지혜와 평안의 길이 된다. 무엇보다 제사는 단순해질수록 좋다. 음식은 많을 필요가 없다. 한 그릇 밥과 한 잔 술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충분하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마음이 깊으면 제사의 뜻은 온전히 선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제사상도 정성이 없다면 빈 그릇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걱정한다. 간소하게 하면 조상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조상은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다. 떠난 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조상은 자손의 마음을 본다. 정성이 담겨 있다면 작은 음식에도 감사할 것이고, 형식만 남았다면 100가지 음식을 차려도 공허할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이다. 제사가 갈등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돈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돈은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수단으로 써야 한다. 조금 더 낸 이가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돈을 더 냈든 덜 냈든 그것을 통해 화목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제사이다. 또한 열심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이해와 나눔으로 풀 수 있다. 준비한 이의 수고를 알아주는 한마디 말, 참여하지 못한 이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큰 화해가 된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원망 대신 내가 함께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말이 오간다면 제사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제사는 누가 더 많이 했느냐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합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 또한 해결의 길이 있다. 며느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오래된 관습을 내려놓는 것이다. 제사는 가족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아들, 딸, 손주까지 함께 참여할 때 제사는 짐이 아니라 나눔이 된다. 며느리의 수고를 인정하고 시부모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풀린다. 수고 많았다는 짧은 말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된다. 제사는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정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체면의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제사를 남에게 보여주려 한다면 제사는 끝없는 허례 허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제사를 내 마음의 거울로 삼는다면 단순해도 빛난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체면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세워진다라고 말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그것이 곧 조상을 빛내는 길이다. 화려한 상차림보다 바른 삶이야말로 조상을 기리는 참된 제사이다. 이제 우리는 제사를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제사란 상 위의 음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짓는 표정이 곧 제사가 된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제사이고, 내가 탐욕을 버리면 그것이 제사이다. 삶 자체가 제사가 될 때 제사는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그것은 삶의 빛이 된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조상을 어떻게 기리는 것이 옳은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조상을 기린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살아있는 내가 부끄럽게 살면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면 조상을 빛내는 것이다. 제사상 하루의 정성보다 평생의 삶 속에 담긴 정직과 감사가 더 깊은 제사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사가 후손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차린 상차림보다 어른들의 태도를 본다. 어른들이 서로 감사하며 화목하게 지내면 아이들은 그것을 물려받는다. 반대로 어른들이 다투고 불평한다면
아이들은 그것 또한 그대로 배우게 된다. 따라서 제사는 후손에게 물려주는 교훈의 자리이다. 아이들에게 남길 것은 음식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감사와 겸손의 태도야말로 대를 이어 흐를 가장 큰 재산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이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형식의 계승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다. 아이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감사와 겸손의 정신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제사의 계승이다. 반대로 형식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끊어진 제사이다. 결국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산자의 공부이다. 나는 제사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은 부모와 조상 앞에 떳떳한가?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을 던질 때 제사는 비로소 본 뜻을 드러낸다. 노년에 이르면 삶은 단순해질수록 평안해진다. 제사 또한 그러하다. 허례 허식을 버리고 본 뜻을 붙잡을 때 제사는 짐이 아니라 등불이 된다. 그 등불은 나를 밝히고 후손을 밝히며 세상까지 비춘다. 그러므로 제사를 잘 지내고 싶다면 먼저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오늘 내가 부모를 생각하며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제사이고 오늘 내가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이 곧 제사이다. 삶 전체가 제사가 될 때 제사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 된다. 제사가 왜 다툼과 갈등의 자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음식의 가짓수와 순서, 돈 문제, 열심의 차이, 고부 갈등, 체면과 비교 심리까지 그 모든 것이 모여 본래의 의미를 잊게 했다.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느끼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 조상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 떠난 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자손의 마음을 통해 조상은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제사의 참된 주인은 떠난 조상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다. 음식은 하루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대를 이어 흐른다. 정성 없는 진수성찬은 허공에 흩날리고 진심 어린 한 그릇 밥은 대를 이어 기억된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크게 하려 애쓰지만 정작 마음을 작게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사의 길은 그 반대이다. 겉모습은 단순할수록 좋고 마음은 깊어질수록 좋다. 제사가 갈등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본 뜻을 잃었기 때문이다. 본 뜻을 되찾는 순간 제사는 짐이 아니라 등불이 된다. 허례 허식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전통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의 본 뜻을 회복하는 일이다. 조상을 기린다는 것은 음식으로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우는 일이다. 나는 오늘 다시 묻는다. 나는 내 후손 앞에 어떤 조상으로 남고 싶은가? 이 물음이 제사의 참된 질문이다. 내가 바르게 살면 후손은 나를 기리며 바름을 배울 것이다. 내가 탐욕에 물들어 살면 후손은 나를 기리며 탐욕을 배울 것이다. 결국 내가 후손에게 남길 제사는 현재의 내 삶이다. 따라서 제사는 오늘 내가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이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이도 많다. 그러나 제사의 뜻을 아는 이는 죽음을 평안으로 맞는다. 내가 떠난 뒤에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남겼다는 믿음, 그것이 사람을 평안케 한다. 제사는 떠난 이를 불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공부이기도 하다. 결국 제사의 본질은 단순하다. 제사는 밥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허례 허식을 버리고 본뜻을 붙잡을 때 제사는 무거운 짐에서 지혜의 등불로 바뀐다. 그리고 그 등불은 남은 삶을 밝히고 후손의 길을 밝힌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